네, 네. 삼성이 너무 잘하는 거군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뿐이지 그거를 갖다 삼성만이 나쁜 걸로 얘기를 가면 안 된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미전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최초로 제가 알기에 제대로 된 로비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는 93년도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로비란 말을 씁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섭외, 업무 이런 용어를 썼어요. 인적 교류, 동창이나 과거에 뭐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을 찾아가고 했는데 부탁하는 정도였다가 그다음부터는 93년, 94년부터 대외 협력이라는 말로 좀 바뀌어져요. 그 이전과 자동차 사업 이후로 로비의 패턴이나 규모나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건희 씨가 자동차를 하고 싶었던 게 노태우 정권 때부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꿈쩍도 못했다가 못했는데. 그랬다 이제 김영삼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사바사바해서 이제 그거를 풀었지만 군사 정권일 때는 맨 위에 사람한테 갖다 주고 나면은 주르르 풀리지만 점점 정부 자체가 우리나라 행정부가 권력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 관료들이 쥐게 되면서 한 사람한테만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그 조정을 해야 될 그 복잡성이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따라서 실도 계속 복잡해지고 기능이 정교해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고.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바뀌죠. 실제로 비서실에서 이제 국정원 출신 임원이 이제 그 업무를 관장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 코드네임이 심전택 이름 대신에 코드네임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뭐 M33이면 M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테마에 대해서 정보기관처럼 했네요. 네. 이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조용히 끄떡. 근데 이제 그 모델이 기업으로 치면은 일본의 그 재벌들이 대관 업무 또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를 하던 그 방식을 사실은 그대로 배워온 겁니다. 일본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을 만날 거면 사무관 때부터 만나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잠깐 조금 한직으로 밀렸을 때도 잊지 말고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네들이 해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정보 장교가 있어요. 세이지마 류조라는 분, 2차 대전 때도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분을 모델로 해서 쓴 이제 소설이 불모지대라는 게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삼성맨들한테는 80년대에 필독서였던 적도 있었어요. 일본 모델에 우리 그 정보기관의 방식 결합시켜서 삼성은 국내 재벌과는 완전히 패턴이 다른 체계적인 로비의 시스템을 갖춘 거군요. 자동차 사업 이후로. 어떤 경영학자들은 현대 경영학에서 발명품이다. 발명품이다. 네. 그러면은 미전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개된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전격적으로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이수영 삼성미래전략실 기획팀장이 국민연금이 반대쪽 의견을 보도자료로 낸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SK 합병은 반대하지만 물산 합병 경우에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정보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반대 의견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를 했다. 연금공단에 홍완선 본부장을 통화를 했는데 안 좋다고 한다. 이런 정보 보고를 장충기 사장에게 합니다. 기본 정보를 쫙 수집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반대하리라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오간 것도 보면 처음에는 찬성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반대하는 행동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게 또 하나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교수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서 어떻게 떠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를 누가 하는지 이제 파악을 해서 타겟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주진영 대표님이 등장합니다. 자, 황영기로부터 장충기 사장에게 한 문자 보면 주진영 사장에게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지 말도록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불필요한 소란을 만든 분이에요. 예. 대표님? 여기에 황영기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황영기 씨는 최근에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그만두신 분이고요. 삼성그룹에서도 굉장히 핵심 인력이었고
이재용 씨랑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옛날에 이재용 씨에 대한 뭐 가정교사라는 소리도 듣던 분이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지 뻔히 아셨을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게 이제 삼성 핵심 쪽에서 오는 메시지고 합병을 해야 지금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계를 할 수 있는데 나쁜 보고서 내면 어떡해? 이런 말이잖아요. 예. 이재용 씨의 그런 승계 과정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하나도 놀라웠던 것이 아니었고 뭐 그러니까는 뭐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흘리셨어요? 거죠. 그런 보고서를 내면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일일이 다 생각하고 일하면은 못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결국은 저 하고 싶은 대로 했군요. 주진영 사장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결국은 미안합니다 하고 보고하는 문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 내고 나서는 좀 압박의 수위가 달라졌나요? 나가고 나서 그날 아침에 김현배 부회장이라고 한화생명의 부회장을 하시던 분이 교양기획실에서 발칵 뒤집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뭐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 사장이 물러날지도 모른다. 물러나야 할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물러보십시오. 저는 다행히. 그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백수. 아무러나 백수였어요, 저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영향력을 풀 가동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풀 가동을 했고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안 되는 일이 없던 사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한 사람은 천둥벌거순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좀 약간 제정신이 아닌 주진영만 나갔고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이제 엘리어트가 탁 나왔잖아요. 엘리엇은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엘리엇이 그거 왜 이렇게 나쁜 거래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또 갑자기 뭐 투기 자본이 그렇죠. 나라를 그렇죠. 갖다가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또 한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구입주로 이제 얘기가 돌게 막 컬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신 써주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들이 보고서가 6월 15일 날 나갔거든요. 18일 날 한국투자증권의 사장을 하는 유상호 씨가 갑자기 동아일보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한 것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삼성에서 하는 말 그대로 그렇죠. 그 논리. 써준 걸 갖다 해서 기사를 갖다 딱 나오고 심지어는 한겨레도 7월 초에 전 금감 원장을 했던 권혁세가 투기 자본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한겨레에 컬럼을 써요. 이 사람이 뭐 정기 컬럼 쓰던 사람도 아니고. 밀어넣은 거죠. 칼럼을. 뭐 그런 게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모든 언론들이 다 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홍 본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찬성 입장 확정했다라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전체가 장충기 문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반대 세력이 누군지 특정한 다음에 압박해서 결국은 성취한다. 거기까지는 관리라고 치죠. 문자 말고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 뭐 감사원의 평가나 바깥의 평판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하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그 기회를 보고 내가 이제 가끔 제의한 종이를 드리니까 내가 그걸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워낙 많고 다들 문제가 있던 거거든요. 안 돼. 이는 안 돼.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신에 이완수를 선임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어지간한 거는 안 놀랜다고 해도 이거는 좀 놀라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 비서실에서의 핵심 인사권에 그렇죠. 속하는 자리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대구고 출신 아닙니까? 이분 사무총장 이분이 대구고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구고 라인 중에 한 분. 난 저는 그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또 이건희 회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분이. 네. 이완수 변호사가 소위 그 에버랜드 사건 때 이건희 회장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그런 인연도 있고 뭐 대구 라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삼성 쪽에서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국정원 사람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장충기 더 놀라운 씨가 것은. 연결이 됐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인데 장충기 사장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결정적인 게 이제 2010년에 이학수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공백이 생겼는데. 네, 물러나게 되면서 장충기 씨가 비서실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외적인 걸 이제 관장을 했고. 대관 업무.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래전략실 차장이 된 거고, 이건희 회장 쓰러지고 한 건 또 우연히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역할이 저절로 강화되고 이렇게 된 거지. 스스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삼성이 처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건희 씨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이재용 씨가 이제 등장을 하면 자기 아버지의 과거에 있던 가신들을 이제 치우고 자기 사람으로 이제 가를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면 아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초재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장충기이며 이런 사람들이 무례하게 된 큰 이유가 거기 있다고 충성 보는데 경쟁도 있었다. 갑자기 이건희 씨가 큰 병으로 이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실지를 몰라.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해야 되는 작업을 특히 박근혜 정권 안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기에 굉장히 일을 저렇게까지 대담하거나 아니면 무리스럽게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에서도 사실은 삼성답지가 않죠. 삼성답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찾아냈고 그분이 당신이 얼마만한 힘을 갖고 있어 라고 거꾸로 그 인식하게 인지시켜주고 가르쳐준 저는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최순실 씨를 찾아냈고 당신한테는 대통령의 영향을 이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신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테니까 그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 최순실을 뒤에서 운영한 거네요. 삼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근본적인 게 결국은 삼성과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그 2014년 말이죠. 그 SDS하고 그 에버랜드 상장된 게 저는 이렇게 상장되면 그 상장에 대한 차익 이게 저는 상속세로 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상속세라고 하는 것도 금이 다 내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낼 수도 있고. 삼성을 너무 선하게 보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건희 회장 체제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불과 삼성생명 주식 20%를 가지고 삼성그룹 수십 개사를 지금 그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망이라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중에 절반 60%를 할증에 따라서 60%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얼마가 됩니까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이건희 회장의 지분 재산이 약 17조 가량 되고요. 그것의 60%이니까 10조 가량은 이제 상속세로 내게 되거든요. 그 정도 내고 나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취약해지는 것이고 지배권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갖다 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증권업계에 있으니까 소위 창업을 해서 뭐 성공한 사람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 특징이 보입니까? 일반 사람과 확실히 다른 것이 그 욕심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돈 많은 사람은 죽어도 자기 돈을 안 내놓습니다. 강한 그게 참 이해가 반발심을 안 가요. 일으켜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됐기 그렇게 때문에 부자가 된 건가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런 승계 작업은 없었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빵빵빵 때렸습니다. 예. 이런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승계 작업에 대한 뉴스를 20년째 보고 있는데 승계 작업은 그럼 있었습니까? 승계 작업 당연히 했죠. 그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네, 삼성 계속. 내에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회계사가 볼 때 승계 작업이 있었죠. 이 부분은 승계 작업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것도 큰 그림의 승계 작업의 하나다. 5천만 중에서 다 알고 있는데 딱 한 명이 아니라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판사가 참 대단한. 그분만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돌이켜 보면 그래요.